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증시도 정말 흥미진진했죠.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환율이었죠. 1,400원을 뚫고 계속 오르고 있는 환율인데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왜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우린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 주 정리와 함께 투자 방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1% 빠졌고요. S&P 500은 0.3%, 나스닥은 0.6%, 장기채권은 0.1%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하락은 급하게 올라서 증시가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하락으로 반전되는 걸까요? 신중해져야 될 시기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이끌고 반대로 상승했는지 보면요. 증시의 방향을 보는 힌트가 되는데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요. 상승과 하락하는 기업들이 명확히 갈리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두 개씩 보겠습니다. 상승한 기업을 먼저 보면요. 테슬라가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이번 주에도 3.4% 올랐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FSD 14를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거의 인간처럼 운전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 기업이 아니라요. 자율주행을 품은 로보택시랑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애플이 있는데요. 이번 주 4%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17 가격을 올렸음에도 기대 이상의 수요가 나와줬죠. 주가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락한 기업을 보면요. 오라클이 이번 주 8.2%나 빠졌는데요. 오픈 AI 투자로 인해서 급등했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상승을 메꾸면 안 되는데 새로운 지지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아마존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왔습니다. 소송건으로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마존인데요.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니까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관련돼서 한 가지 차트를 보면요. 캘리포니아의 월간 자율주행 택시 승객 이동거리입니다. 올해만 보면 4천만 마일로 격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요. 858만 킬로나 됩니다. 2023년도에 유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행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만 킬로였던 게 현재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버전도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정보기술은 이번 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가장 크게 오른 섹터는 에너지였습니다. 3.5% 상승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1% 남게 됐고요. 그동안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치와 성장을 보면요. 대형주는 둘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중형 가치주가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래 배당 ETF SCHAD는 이번 주에도 빠졌는데요. 0.4%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21.5%까지 키워졌는데요. 시세 차익이 아닌 배당 보고 투자한 거지만 너무 따로 노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서 성장 ETF를 보면요. 네 가지 테마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혁신 쪽에서는 원전 ETF URA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4.9%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1.4%까지 벌어졌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두 개나 나왔는데요. 엔비디아랑 에브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140조 투자한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니까 반대로 AI 거품론도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요. 보통 이러면서 오르는 게 버블장이니까 실적과 전망을 유심히 체크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빅테크에서 하락한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가장 컸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 9.4%까지 키워졌습니다. 테슬라는 꾸준히 상승하면서 어느새 10% 이내로 들어왔고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브로드컴은 조금씩 내려가더니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6%까지 키워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서 고배당 종목을 보게 되면요. 엑슨모빌이 3.5% 반등하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7.2% 남게 됐습니다. UNH도 차근차근 오르고 있죠. 어느새 마이너스 45%까지 올라왔습니다. 에브비의 차트를 보면요. 올해 3월 전고점이었던 216달러를 뚫고 올라갔는데요. 현재 220달러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높다 보니까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파킨슨병 신약 FDA 신청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에브비입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주가는 0.3% 하락했고 환율은 0.8% 올랐습니다.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5% 오르는 한 주였는데요. 증시는 빠졌지만 환율 덕분에 수익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 탑10을 보면요. 1000억 원 넘게 매수한 종목이 6개나 됩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 오라클, 아이렌, 엔비디아, 마소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쪽과 빅테크 강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는 비트마인이었고요. 조정을 받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매도 탑10을 보면요. 지수 ETF를 제외하고 보면요. 그럼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2308억 원의 매도가 있었고요. 이번 신고가 경신할 때 수익 실현한 투자자가 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팔고 이더리움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신기한 것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 테슬라인데요. 양쪽 모두 다 테슬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비트마인 차트를 보면요.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좋은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점도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큰 이슈가 없다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수렴 구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분기점이 생기게 될 텐데요. 큰 변동성을 대비해야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매수 탑10을 보면요. 특이한 매수로는 2위에 있는 미국 달러 소파 금리랑 8위에 있는 양자 컴퓨팅이 있습니다. 소파 금리는 미국 단기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식 투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현재 달러 자산을 소파로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ETF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뒤에서 볼 거고요. 오른쪽 매도 탑10을 보면요. 해지 상품을 여전히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매수하는 수페 챌린지 중에 채권을 해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꿔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해지 상품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수 탑10에 있던 미국 양자 컴퓨팅 탑10을 보면요. 딱 10개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른쪽 매수 비중을 보면요.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아이온큐, 구글 4개의 종목이 비중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때는 이런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기업을 공부하고 싶다면 비중 높은 회사부터 하나씩 스터디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엔비디아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버전의 양자 컴퓨팅 ETF는 QTUM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투자 기업을 보면 한국과 비슷한 듯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본 비중 높은 4개 종목 중에 구글 빼고 나머지가 모두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탑3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버전과 조금 다르니까요. 범위를 넓게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QTUM이 더 좋고 나는 10개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국내 버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을 보면 나름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와 버렸죠. 심리적 안정선인 1,400원을 깨고 올라왔는데요. 주식으로 보면 좋은 신호지만 한국 경제에는 그리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 투자자 관점에는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최근 달러가 약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왜 환율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이번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원화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달러 대비 유로화를 보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유로화가 강세가 됐죠. 이런 논리라면 원래 원화도 강세가 돼야 되는데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쉽게도 약해진 달러보다 더 약한 게 원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유로화 환율을 보면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2월 말이 저점이었는데 그때가 1유로에 1,4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면 1,649원까지 올라왔죠. 1년도 안 돼서 유로화 환율이 10.3%나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지수 수익률만큼 환율이 오른 거죠. 해외 투자하는 분들은 수익만큼 환율도 꼭 신경 써서 투자해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를 보면요.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요. 한국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둘의 금리 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간극이 좁혀지면 원화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동안 한국은 버텨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약달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달러 약세가 지속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타당한지 점검해보고 방향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 GDP 성장률 전망이 약하다는 건데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고성장 시대는 아닌 거죠.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2% 내외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2분기 GDP가 좋게 나왔지만 단기적인 이슈고 언제든 다시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입니다. 이게 높아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약세로 보이게 되는데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습니다. 관세 때문에 요즘 시끄러운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관세는 처음이라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전조 증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대치가 정말 실제치로 바뀌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매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입니다. 작년에 금리를 내릴 때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었죠. 그러다 한동안 동결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동안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달러는 점층적으로 약세가 될 겁니다. 한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세를 계속 유지할지 지켜봐야겠죠. 추가로 우리는 한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됩니다. 각 국가의 화폐 가치는 상대적이라서 달러의 약세 전망을 봤다면 원화도 봐야 되는데요. 원화의 약세 포인트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로 환차익을 얻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환차손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환율에서 손실이 나면 도루묵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세와 수출 불확실성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기 때문에 환율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죠. 트럼프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출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관점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원화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화 약세는 반대로 환율 급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과거 환율 급등했던 시기를 보면 모두 경제 위기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수출 기업이 제대로 이익을 챙기지 못하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많아지면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집니다. 위기 때 환율이 얼마나 크게 올랐나 찾아보면요. 적게는 20.5%에서 많게는 123.7%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30% 정도 상승이 나온 건데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더 무섭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경제위기 때 원달러 환율을 차트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MF 사태는 한국 내부의 이슈였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올랐었고요. IT 버블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발생된 경제위기라서 환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경제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변동폭이 결정이 될 텐데요. IMF급이라면 지금 값으로 환산해보면 2,426원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리먼 사태급이 되면 1,846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요.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는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장 격하게 상승했던 IMF급 경제위기를 보면요. 그 당시 코스피가 57.4% 하락이 나왔고요. 반대로 S&P 500은 81.9% 상승했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증시도 반대로 움직였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 투자한 사람과 미국에 투자한 사람을 구분해 볼게요. IMF 때 한국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57.4% 손실이 발생되고요. 미국에 투자했다면 81.9% 수익이 발생됩니다. 자산 격차가 4배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환율까지 고려해 보면요. 758원이었던 환율이 1695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격차는 7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둘 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요. 한국 투자자는 4천만 원 정도 남게 되고요. 미국 투자자는 3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IMF 때 데이터를 활용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비율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리먼급이면 1,846원까지 오르게 되고요. IMF급이면 2,426원이 됩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하지만요. 실제로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긴급 영상을 올릴 건데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동결하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되고요. 경제 성장률 차이랑 관세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미국 투자를 간단히 세 가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절세계좌죠.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ISA나 연금저축으로 매수하면 원화 투자인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원화로 매수하고 있지만요. 환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함께 환차익까지 단가에 녹여져 있습니다. 가끔 미국 지수가 0.3% 올랐는데 한국은 0.5% 오를 때가 있죠. 혹은 그거보다 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시간의 변수도 있지만 환율도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가로 나는 환율 반영을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뒤에 H가 붙어 있는 걸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H가 있죠. 이런 종목은 환 해지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직투 계좌로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건데요. 환전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100% 달러 투자입니다. 혹은 우리가 원화로 매수해도 달러로 환전돼서 매수가 되고요. 매도 후에도 내가 환전하기 전까지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서 과대내포된 기업을 찾으셔도 좋은데요.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너스 10% 넘는 기업은 이제 브로드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식 투자가 아닌 현금성 자산인데요. 초단기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로 보면 JPST가 4.61%로 가장 높고요. 자산 규모로 보면 SGOV가 가장 큽니다. 달러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4% 정도 이자가 나오는 곳에 놔두면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MMF 현금 보유액을 보면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었죠. 그때 경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현금화한 분들도 많지만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도 현금이 계속 쌓여지고 있는데요. 2026년이 되면 8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워런 버핏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버핏이 3,890%의 수익을 내고 전량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BYD죠. 버핏은 BYD를 몇 년 보유하고 팔았을까요? 투자 기간을 보면 17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투자해야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탑7 기업의 보유기간을 보면요. 애플이 10년 차고 아멕스는 34년이 됐습니다. 가장 적은 기간은 쉐보론과 옥시덴탈인데요. 5년, 6년 차가 됐죠. 아직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버핏은 계속 투자를 이어갈 겁니다. 현재 탑7 기업의 평균 보유기간을 보면 19년인데요. 저는 아직 10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없습니다. 급 겸손해지는데요. 10년 이상 보유한 종목이 나타나면 인증하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인데요. 리얼티인컴, 컴캐스트, 시스코 시스템, 필립모리스, JP모건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 카니발, 나이키, 페이첵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니까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PMI 지수랑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명언을 공유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이다입니다. 작은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투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